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 대출 없는 집 없죠. 그런데 이 대출 받은 가구 중에 38만 가구는 집까지 모두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내일 빅스텝으로 또 오른다고 하는데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고 올까요? 네, 10월 중순인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마치 한겨울처럼 추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올가을 들어 올 최저 기온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낮 동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체감하는 추위를 더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7.4도, 태백은 3도로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요.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7도, 태백 15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며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떨어졌다가 낮부터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높은 산지에는 어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등산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가을 산행 나서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내일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조금 전 오후 2시를 기해서 대부분 해제됐고요. 현재는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만 발효 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까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들고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추위에 몸서리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손난로나 또 겨울 두꺼운 옷을 꺼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니까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체온 변화 잘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MBN 날씨 박전아였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뭔가 좀 달라졌는데 싶으시죠? 오늘부터는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꼭 알고 지나가야 할 뉴스를 저희가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뉴3 시작해볼까요?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일본 무비자 개인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2년 7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증편을 서두르고 있고 여행사 예약은 지난달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미 지난해 한 해 발생한 환자 수를 50명 이상 넘어섰습니다. 기후와 같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야외 활동이 늘어난 것이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내에서 말라리아는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서 80% 이상, 또 강수량이 많은 시기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CEO가 앞으로 6달에서 9달 안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치솟는 물가, 큰 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경기 침체 잠재적 지표라고 밝혔는데요. 또 S&P 500 지수는 지금보다 20% 더 빠지는데 하락이 이전보다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국감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목은요, 최대 격전지 감사원 국감, 시작 9분 만에 파행입니다. 2주차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입니다. 법사위에서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우려한 대로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9분 만에 파행이 됐고요.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발언이 시작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 싸움이 일어났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업무 보고 받고 하시죠. 업무 보고는 감사원장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고. 업무 보고 이전에 하셨잖아요.
업무 보고 하고 하시죠. 예. 업무 보고 하고 진행을 위해서 거듭 요청드립니다. 업무 보고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죠라고 물었지. 예?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조순희 의원이 얘기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그냥 하니까 아니 그쪽 간사님께서 대표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너무하십니다. 김남국 의원.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니까 자, 간사간 협의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위원장. 예? 시작부터 빗대를 올리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 주도 예측을 못 벗어나죠?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 감사원의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부터 하겠다. 그리고 이 여당에서는 안 된다. 보고 먼저 하자 형식대로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기싸움을 벌이면서 정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무슨 지금 시작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럼 일단 시작하고 9분 만에 정회가 됐는데 정회하고 다시 개의를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동민 의원이 마이크를 가장 먼저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감사 중지 20여 분 만에 네. 다시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이 예상하신 대로 입을 연 건 기동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여야 간사 합의 끝에 의사 진행 바로 먼저 하기로 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기 의원은 감사위원 전체가 이 국감에 출석해라.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국감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한편 네. 이 감사원 사무총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또 지난주에 논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니까 이 국민의힘도 협조하라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국감기관 증인은 국장급 이상이면 모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감사위원의 경우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불참을 해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기동민 의원이 지금 이관섭 수석이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랑 주고받은 문자 때문에 지금 부른 건데 오늘 국감장 저 자리에서 이관섭 수석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하지만 강재묵 기자, 이 또 다른 당사자잖아요.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있었지 않아요? 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오늘 국감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이번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틀간 연이어돼서 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 설명을 직접 보셨지만 이 추가로 논란이 됐었던 이 또라는 문자 중 표현에 관련해서는 네. 이 전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의 대화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틀간 연이은 대화에서 이 또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이 역시도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감사 착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건데 이번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감사원 규정, 역사, 관행에 비춰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최재 감사원장은요, 이 감사 착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적법하게 감사가 시작됐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요약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문자 논란 자체가 일어난 거는 좀 소음과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감사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감사원의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사원장보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더 주목을 받는 그런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오늘 사실 시작 9분 만에 파행된 거 어제 좀 예견이 됐던 바가 있어요. 네, 어제부터 기싸움이 사실 시작이 된 네. 건데요. 이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달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이 이관석 수석 그리고 감사위원 전원 국감에 출석하라. 이 앞서 설명드린 이 기동민 의원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계속 요구하면서 네. 만약에 이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요, 이 전 정부, 문 전 정부의 과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국감이 될 것이다라면서 전 정부 진상 규명으로 맞선 바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정감사 전이죠. 이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나 이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 대감 게이트라는 표현과 함께 네. 감사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문자 노출과 관련해 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이죠. 이관섭 수석 그리고 이제 최재 감사원장까지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사이의 통화 내역 그리고 네. 문자 내역을 이제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꽤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신구 권력 대립 양상으로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뭐 여러 가지를 뒤집어 까보는 거에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천병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공직자들이 무엇을 잘잘못을 했느냐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라면 감사원이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오늘 법사위에서 저 공방을 벌인 거에 네. 사실 단초는 감사원이 9개 기관, 서해 피격 사건에 9개 기관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 이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국토위에서도 감사원이 또 뜨거운 쟁점의 대상이 됐어요. 네. 야당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7천 명의 공직자들이 SRT 그리고 KTX 네. 이 두 열차를 얼마나 타고 다녔는지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사실 그런 정도라면 상당히 강도 높게 감사원이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과정 속에는 만약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데 감사원이 지금 단순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는 뭐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전 정권에 대해서 뭔가 지금 흠을 찾아내는데 감사원이 전면 일선에 나선 게 아닌가. 그렇다면 딱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신구 권력의 충돌. 이게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이 어쨌거나 최소한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도 프레스룸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매일 또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신혜성 음주 측정 거부의 체포, 이 도난 차량 운전까지입니다. 이 그룹 신화의 멤버죠. 신혜성 씨가 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경찰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이 서울 송파구 인근 한 거리에서 이 신혜성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도로 한복판으로 차량이 정차해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서 출동을 한 내용이고요. 네. 이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잠든 채로 이제 차량 안에 자리하고 있던 사람이 신혜성 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음주 측정을 바로 요구했는데 이 네. 신혜성 씨가 거부하면서 이 음주 네.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음주 측정 거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도난 차량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추가로 논란이 된 내용이 네. 있는데요. 이 신 씨가 타고 있었던 차량, 이 신고 당시에 이제 발견 당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인 것으로 네. 파악됐습니다. 즉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에서 음주 관련으로 이제 겹겹이로 무리를 겪게 된 건데요. 네. 이 경찰 조사 과정 중에서 이 차량의 원래 주인 차주가 신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신혜성 씨가 이 차량에 타게 된 경위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이 네, 부분에 네. 대해서 경찰이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찰발로 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럼 네. 이 도난 차량 얘기가 뭔지 뭐 당사자 쪽에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오는 얘기만 들으면 신혜성 씨가 마치 차를 훔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신 씨 소속사 측에서 좀 네.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음주 운전을 한 건 맞지만 네. 이 차량을 도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소속사 SNS에 신 씨가 오후 11시쯤 네. 이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이후에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발레 파킹 담당 직원이 준 키를 가지고 네. 그 키에 맞는 차를 몰고 귀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만취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 줄도 모르고 계속 운전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이 차량을 직접 도난한 적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지금 소속사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차를 훔친 게 아니라 이 발레 파킹 직원이 키를 잘못 줬는데 이게 너무 취해서 내 차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타고 갔었다라는 얘기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강재문 기자, 이럴 경우에 이게 절도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프레스룸이 관련해서 이 반발도 직접 이제 네. 확인해봤는데요. 이 절도 혐의의 경우는 이제 실제 해당 차량을 소유할 의사로 훔쳤을 때 고의로. 이때 고의로 이제 고의성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절도 혐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설명이 우세한데요. 먼저 이제 변호사 설명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소유 의사로 훔쳤다 그러면 절도죄에 해당되겠지만 단순 사용 용도다 그러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도죄든 자동차 불법 사용죄든 행위자의 고의를 전제합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지금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 이러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이거는 만취된 상태거든요. 단순 음주 측정 거부죄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즉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은 네. 이 절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네. 지금 골자이고요. 다만 절도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차량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일단 만취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 음주 측정 거부 혐의 관련해 더 높은 이제 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설명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문제는 아까 이 변호사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 차인지 구분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만취를 했다. 그 상태로 운전을 했다라는 게 지금 사실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신혜성 씨 같은 경우는 네. 이번 사례가 좀 처음이 아닌지라 이제 네. 더 이제 논란이 되고 언급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2007년이죠.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적이 이미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잠든 채가 아닌 운전을 하던 중에 이 경찰에 적발된 바가 있었고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0.097%로 이제 이미 한 차례 관련 무리가 그랬군요.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네. 다른 전과도 있습니다. 오. 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해가 2007년인데 네. 2007년부터 1년여간, 그러니까 2008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불법 원정 도박을 했다라고 그때 밝혀졌어요. 그래서 네.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었고요. 이미 2차례 무리를 빚으면서 이 대중에게 공식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자숙하겠다고 했는데 또 네.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유감인 것 같고요. 사실 신 씨는 같은 그룹 신화 멤버 앤디 씨의 결혼식이 네. 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자리에서 당연히 멤버들이 축하 공연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신 씨의 모습만 보이지 않아서 이 멤버들 간의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밝힌 내용이 이 무릎 수술을 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본인은 축하 무대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연애 활동도 멈추고 이 멤버의 축가 무대도 설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서 네. 회복 중인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래저래 비난의 화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훈 위원님. 사실 최근에 배우 곽도원 씨도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한참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신혜성 씨가 걸렸는데 지금 이수아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또 좀 더 비난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예인이라 그래서 네.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으란 법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도 이렇게 단속에 걸리는 분이 있는데 연예인들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이 도로 한가운데 차가 서 있었다라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술이 많이 취했다라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그냥 잠이 든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네.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이제 있었던 네. 그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거의 좀 약간 중독성 내지는 습관성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이건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앞으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사안이고 사실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이제 아무래도 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공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네. 이 다른 연예인 분들 뭐 건전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자숙하시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미정원 위원님 뭐 개인 의견으로 이제 습관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뭐 좀 더 뭐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음주운전은 단 한 번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범이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비판,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네. 제목은요. 여야 친일 공방 격화, 이재명 한반도에 우길기 걸릴 수도입니다. 최근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 훈련을 두고 이 여야의 설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일본이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리고 친일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직접 긴급 안보 대책 회의까지 주재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본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까지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지금 하고 있다. 최종 결과가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결과가 네.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이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판하면서 이 라이브 유튜브 방송 중에 네. 이 우길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우리는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 국방력으로 충분히 방위를 안보를 지킬 수 있죠. 근데 왜 일본을 끌어들려고 합니까?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긴급 안보 대책 회의 여권 반응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회의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역시도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현실 인식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전부 지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책을 논의해도 부족할 판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의 이 핵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전투기 발진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비판하고 해치기 위한 이 안보 특위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대표의 우길기 발언을 두고 이제 관련 여러 다른 반응들도 살펴보면은 비약의 비약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제 위기 때마다 반일 선동에 의지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네. SNS를 통해 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며 이 네. 경박한 역사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 이 강도 높고 수위 높은 비판을 연이어서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한반도의 우길기 얘기를 한 것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이 자체적으로 지금 뭐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자체적으로 붕괴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네, 이를 두고 이 민주당은 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전형적인 식민 사관이라는 건데요. 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주장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 정진석 위원장이 반응했는데요. 자신이 동학농민운동의 격전지였던 공주 출신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뼈아프지 않은 우리 국민이 어디 있겠냐,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사실 뭐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미사일을 쏘는 와중에 친일 논란은 좀 뜬금없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또 이거랑 별개로 지금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게 조선은 자체적으로 붕괴했다는 얘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 역사 해석과 관련된 뭐 언급 저거는 또 저것대로 네. 엄청난 논쟁이 불가피한 일이긴 한데요. 네. 저건 좀 떼놓고 네. 저것까지 우리 다루다 보면 아마 이거 시간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한미일 실전 군사훈련, 합동훈련이 네. 사실 몇 년 건너뛰다가 이번에 벌어지고 있죠. 북한이 지금 연일 보름에 7번,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쏜 것도 네. 이 훈련을 겨냥해서예요.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만 해도 거의 실전에 버금갈 정도로 비상을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 합동훈련 내용 중에 선제 타격이라든지 뭐 참수 작전이라든지 북한을 굉장히 긴장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이제 일본까지 가세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한미일 합동 훈련이 그러면 앞으로 궁극적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이 토대가 되느냐? 사실 이런 걸 따지고 본다면 지금 남중국해라든지 아니면 쿼드라고 얘기하는 미국 주도의 4개국이 대중국 봉쇄를 위해서 벌이고 있는 여러 안보 군사 협력 체제 네. 거기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진지하게 지금 따져보고 논의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얘기보다는 지금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너무 친일 아니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앞장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보수는 진보를 향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그럼 북한을 지금 대변하는 거냐, 친북, 그러니까 영락없이 친일, 친북 프레임으로 네. 오히려 이데올로기 공방만 벌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일까? 저는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 해석 이런 거 따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 훈련이 네. 궁극적으로 앞으로 한미일 동맹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대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지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논의와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의원님 한마디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때냐라는 이 논평이 가슴에 와 닿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 친일 논란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강재묵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아침 출근길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역시도 이 관련해서 이 언급이 있었던 건데요. 네. 이 한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핵 위협 앞에서는 어떤 우려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 취재진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일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무기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은 그간 이 대표의 친일 공세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 왔었는데요. 네. 이날 출근길 발언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이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의원님,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꾸준하게 얘기했었던 게 영수회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일단 여당 내부에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친일 논란으로 또다시 대립이 각이 서게 되면 영수회담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보다 오히려 네. 영수회담을 앞둔 기싸움 의미가 더 크다라고 봅니다. 영수회담은 답정너로 정해져 있다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의힘 뭐 당 내부 사정도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여야 뭐 이 대표 회담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조만간 개최할 가능성이 높고 네. 협치를 아마 좀 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네.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비롯해서 지난 정부에 대한 뭐 수사 압박 이런 게 굉장히 또 강도가 높게 네. 또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종의 정치적 빅딜을 지금 겨냥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종훈 의원님 말씀은 영수회담은 뭐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먼저 주셨습니다. 뭐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당대표 회담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쓰는 용어가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만날 것인데 그 전에 사전 기싸움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이 회담이 이루어질지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입니다.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헛찔린 우리 군입니다. 이 북한이 어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네. 지난달 25일부터 바로 직전 이제 9일까지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부터 직접 보고 오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발사된 전술 탄도 미사일은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 기폭 믿음성이 검증됐습니다. 또한 계획된 저수지 수중 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서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군은 앞선 미사일, 이 당초 내륙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이번 이 영상 공개를 통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이 SLBM을 잠수함이 아닌 저수지에서 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은 그 당시에 발표했었던 게 내륙, 특히 내륙은 내륙인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우리 군은 왜 그렇게 추정했던 거예요, 그때? 네, 일단 군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싶은 부분이겠죠. 이 미사일 발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일단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미 25일 도발 전부터 이 태천,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쏘아 올려진 인근에 이 징후가 있다라는 걸 포착을 하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럼 포착은 했는데 왜 이거를 이동식 발사대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추정을 한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우리 감시 능력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조금 말을 흐렸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만 이 북한의 이 예전 SLBM 잠수함 미사일 발사가 처음 이루어졌던 지역을 보면은 네. 이번 태천이 아닌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포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 네.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SLBM이라는 걸 충분히 저희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천은 완전한 내륙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설마 여기서 SLBM이 발사했을 거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 저수지에서 이 SLBM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네. 이 이례적인 사례인 건데요. 이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이 킬체인을 의식한 궁여지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북한이 어제 공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한미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또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상당히 의식한 궁여지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가 이루어질 때 무기체로서의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면밀히 상황을 분석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견 이 기발한 방법이다라는 네. 평가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껏 SLBM을 저수지에서 발사한 국가는 여지껏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최초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 네. 관련해서도 이제 전문가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를 굳이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의 은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수지나 이런 데는 탐지가 어려우니까 뭐 예측 불가의 하나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발사 장소의 다원화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비용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 바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잠수함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이제 좀 저렴할 거니까. 네, 지금 전문가는 비용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저수지에서 하는 게 좀 더 저렴하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수지에서 쏘든 바다에서 쏘든 일단 우리가 예측이 되고 예측을 해서 뭐 요격을 할 수 있는 방어가 되면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지난 7월에 우리 군에서 지대지, 그러니까 대륙에서 대륙, 땅에서 땅으로 한 것처럼 이 예측을 판단했었던 것처럼 제대로 이게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제대로 예측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아니겠어요? 네, 방금 교수님 말씀 듣고 왔지만은 이렇게 발사 장소가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열차 네. 위에서도 쏘고 그쵸. 그다음에 저수지에도 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군의 미사일 탐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북한에 지금까지 알려진 저수지만 1,800여 개가 된다고 하고요. 네. 이 중에서 미사일 발사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형 저수지는 거의 수십 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만큼 저희가 감시망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네. 또 이 발사대가 물속에 있다면은 이 정찰기나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사 정보를 얻기 쉽지 않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소식은요. 네. 이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네. 이 미사일들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계속 네. 잠수함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서 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동식 발사대를 가진 미사일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인데 저수지라고 하면은 고정된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네요. 안에 발사대를 설치한다면 움직여봤자 저수지 않을 테니까. 사실상 SLBM의 가장 강점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앞으로 이 한국의 관찰 역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킬체인의 영향력은 그리 작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이랑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윤경호 위원님, 이거 북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 없다 이런 네. 강력한 부인 이일수록 빨리 나와라 라는 거죠. 얘기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나와라의 대상은 우선은 미국이죠. 네. 자기들은 항상 얘기한 정전협정의 대상자는 미국이니까 미국과 핵협상도 하겠다. 네. 체제 안정, 체제 인정을 위한 협상하자. 근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부터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까지 북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어놨잖아요.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제의했지만 네. 북한이 한 칼에 차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방금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기술 관련해서는 이수아 기자의 설명에 정말 잘 들어있어요.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네. 열차를 포함한 차량에서 이동하면서 쏘든 또는 잠수하면서 쏘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동성이 있어야 무서운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거점을 알고 있으면 그걸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킬체인인데 네. 이 이동하고 다니면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잠수함은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과시를 할 때 미국 태평양에 근접해서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장거리 발사 기술을 갖지 않아도 그걸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SLBM이 위력이 있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위력을 과시하는 만큼 빨리 나와라.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뭐 나왔던 얘기처럼 중재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역시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하느냐 결국 이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11월 8일 중간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미국 쪽도 반응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윤경호 위원님은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도발을 하는 이유, 결국은 대화하고 싶어요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다라는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쏘는 건데 강재묵 기자, 미사일 쏘는 이 참관 현장에서 좀 다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등장을 했어요. 네, 이 설명과 함께 사진을 좀 같이 봐보실 텐데요. 네. 이번 대규모 미사일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 리설주 여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등장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으로 리설주 여사를 이 동행시킨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네. 사실상 처음입니다. 주로 현지 시찰이나 이 공연 관람과 같은 비군사 활동에 동행하고는 했었죠. 네, 여기 사진을 봐보시면 이제 그 같은 색 점퍼를 입고 얼굴을 저렇게 찡그린 채로 네. 귀를 막고 있는 듯한 이게 모습인데요. 네. 이 최고 지도자 부부가 그리고 또 이제 귀를 막고 미사일 발사를 구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위력을 강조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종훈 위원님, 리설주 여사가 이렇게 아무데나 막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강재묵 기자가 뭐 거의 최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거의 미사일 쏘는데 최초로 등장한 목적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하는데요. 네. 일단 저 사진만 본 느낌은 실감 나지? 예, 그런 그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네. 전에도 이제 그 위력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뭐 저런 이제 장면을 연출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런 그 좀 사진 느낌상으로 봐서는 네. 일단 그런 게 좀 강하고요. 글쎄요, 리설주 여사가 향후에 뭔가 이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역할 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과거에는 네. 이렇게 이제 출몰이 잦아지면 뭔가 역할이 부여가 되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추정도 좀 해보긴 합니다. 일단 사실 리설주 여사가 등장을 하면 뭐 우리나라 지금 저희 프레스룸이 다루는 것처럼
다른 데서 리설주 여사까지 왔다고 하고 좀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싶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는 게 맞다면 그만큼 좀 세계적인 집중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러시아 70일 만에 공습. 우리 삼성 건물도 피해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이 도시 곳곳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도심 8곳에 미사일 75발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는 또 84발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폭격 뒤에 약 70일 만에 이뤄진 이번 공습인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소 14명이 사망했고요. 97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만 집계된 숫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특히 우크라이나 출근 시간대에 공습이 집중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민간인 피해가 컸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지에 긴박했던 상황은 이 생방송으로 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 영국 BBC 기자 이 방송을 진행하던 중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급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한 건데요. 네. 이 해당 기자는 약 1시간 동안 이제 모습을 비웠다가 네. 긴급 대피한 뒤로 이제 다시 1시간 뒤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BBC 기자뿐만이 아니죠. 네. 이 폭격이 있었던 시간에는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현장에 이제 우리 한국 국민도 있었는데 네. 이 현장에 있던 선교사분을 통해 어렵게 직접 그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어제 그 출근 시간대였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그 키이우 시내 중심가에 갈 일이 있었고 제가 그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빠름이 2번 크게 이렇게 들려서 약간 좀 놀랬죠. 여기 주위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이제 피할 곳을 찾고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이 그 뭐 100m, 200m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실화시 또는 심지어는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도 대비해서 그게 방공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전철역 쪽으로 이렇게 그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전철역으로 가게 되었죠. 네, 지금 얘기를 강재묵 기자가 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그 시각에 우리 한국인입니다. 우리 한국인 선교사분이 또 키이우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직접 미사일 폭격이 있었고 지하철역으로 대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저희가 선교사님 한 분만 지금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 우리 국민 다른 국민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그 키워드에 삼성 건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이수아 기자. 네. 삼성전자가 입주한 그 건물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국민 추가 피해는 없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삼성전자 지사에 네. 인근에 폭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건물에 직격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이 충격파의 건물 외벽이 저렇게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앞으로 러시아의 공세 계속 이어질 전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 현지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 현재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매우 위태롭다라면서 하루빨리 출국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이 아까 얘기를 들은 그 선교사분 직접 또 삼성 건물 앞으로 또 갔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지금 이 직접 가서 봤더니 이 지금 현재 한국인들은 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접고 정말 이 대사관 얘기처럼 이 귀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저 영상이 직접 그 선교사분이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모습인데 지금 이게 직접적으로 맞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파편이 날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뭐 다행히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아까 이수아 기자 얘기처럼 굉장히 많이
다치고 숨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아침 출근 시간에 민간인들을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국제 재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쟁이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네. 살상 이게 이제 가장 큰 비극이죠. 아까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죠. 70여일 만에 키이우나 하르키우 같은 대도시에 지금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그제 이어진 뉴스와 연결을 하다 보면 나온 것처럼 크림 반도로 들어가는 크림 네. 대교가 붕괴된 거. 그것도 폭탄 공격에 의해서 붕괴된 게 추정컨대 이 우크라이나 쪽의 공격이 아닐까. 그래서 러시아가 그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동부 지역에 러시아가 직접 지배를 하겠다라고 한 4개 권역의 큰 지역 위주로만 전투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네. 키이우나 하르키우 같은 저렇게 민간인들이 사는 곳에 무차별로 미사일이 떨어진다. 이건 정말 이건 뭐 범죄를 떠나서 모두의 비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참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나토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아직 연결이 되지 않고 있죠. 네. 더군다나 유엔에서 아무리 제재를 하고 싶어 해도 지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목이 딱 잡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사회가 비난 여론을 더 고조시켜서 러시아가 자제하도록 네. 만드는 공격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은 어떤 명분으로든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거죠. 네, 지금 윤경호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많은 민간인 살상을 부르는 이런 무차별 공격을 한 것인가? 결국 크림 대교를 우크라이나가 폭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해석인데 그런데 이수아 기자, 사실 이게 수도 키이우에 아까 얘기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하는 건 84발, 80여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키이우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있거든요. 그럼 질렌스키 대통령은 무사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무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미사일 폭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네. 이 야외에서 거의 2분 가까이 연설을 하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듣고 오시죠. Прагнуть паніки і хаосу, хочуть знищити нашу енергосистему, вони безнадійні. Друга мішень – це люди. Спеціально обрали такий час і такі цілі, щоб завдати якнайбільше шкоди. Але це характерна тактика терористів. Вони хотіли нагнати більше страху і зачепити більше людей. Вони зачепили увесь світ. 네, 이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저 국방색 티셔츠와 후드티를 네. 입고 연설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셀프 카메라로 이 연설을 담은 것으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위원님, 사실 우크라이나 이 관련한 이 폭격 소식에 이 기사들의 많은 댓글들이 아니 나토는 뭐 하는 거냐, 국제사회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달린 걸 봤는데 이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나설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 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이 무기를 갖다 공유하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대러시아 경제 제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일단은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별 다른 어떤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태. 만약에 좀 더 개입을 하면은 정말 또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확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이 서방 진영에서 우려하는 것은 혹시 핵을 쓸까 봐. 그러니까 뭐 전략핵까지는 안 쓰더라도 요즘 북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전술핵 같은 거를 이제 뭐 원전 인근에다가 이제 네. 터뜨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이제는 굉장히 비겁한 보복까지 하는 그만큼 옹색해졌다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더 이상 국제사회가 뭘 할래야 더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